안녕하세요. 정치부 여당팀 송기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격전지 서울 중에서도 이제 동불벨트로 꼽히는 지역에 나왔는데요. 중랑을입니다. 이제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내리 3선을 하면서 약간 여당 쪽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승환 후보님과 인터뷰를 갖고 지역 현안과 주요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 다가오면서 네. 원래도 바쁘셨지만 더 바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요새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중랑구 밖을 벗어나는 일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주민분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 이제 삼행시도 하시고 이제 지역 네. 주민들을 모여놓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을 좀 하셨었어요. 이제 네. 많이 그때도 인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좀 상황이 어떠셨어요? 지금 점점 더 국민의힘이 보여드리고 있는 어떤 책임 정치와 또 집권 여당으로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정치 개혁과 혁신의 그 면모들이 지금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는 그래도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이. 예.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먼저 총선에 뛰어들게 있으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실 참모를 거쳐서 이제 중랑을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 지역에 출마하신 이유와 각오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중랑구를 위해서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 중랑구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41년을 살고 있는데, 중랑구의 전체 동명으로 6개 동이 있습니다. 제가 상봉동에서 태어나서 면목동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화동에서 중학교 나오고 묵동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망우동 어머니 식당에서 같이 일하고 그리고 지금 신내동 살고 있는데요. 저는 중랑구가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의 전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랑구를 발전시키고 이 중랑 구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 중랑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이제 일찌감치 맡으셔가지고 선거에 뛰어드셨었는데 중랑을에는 아까도 이제 얘기가 좀 나왔지만 3선을 내리 박홍근 의원께서 하셔가지고 이제 민주당세가 좀 강한 지역으로 꼽히잖아요. 이제 현재 지역 민심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중랑구에 박홍근 의원이 3선을 내리게 한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중랑구을이라는 선거구가 만들어지고 9번의 총선이 있었어요. 이 9번의 총선 중에 7번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4번을 김덕규 전 부의장이 했었고, 그리고 3번을 지금 박홍근 의원이 12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15대 때 우리 당의 김충일 의원, 그리고 18대 때 진성호 의원, 이렇게 해서 총 9번의 총선이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이 9번의 선거 동안 단 한 번도 중랑구 출신이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발전하고 계속 발달하는 지역의 공통점을 보면은 뭐 안정된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을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랑구는 불행하게도 그런 정치인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처음 나온 중랑구 출신이고, 그리고 역대 다른 출마자들 보면은 60대, 70대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처음 나온 또 40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선거는 공통점 찾기라고 봐요. 내가 이분들과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처음 보는 사이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으면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2개가 있으면 호감을 가지게 되고, 진짜 3개 이상이 되면 지지해 주게 되는데, 저는 중랑구 안에서 누구를 만나던 2개 이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랑에서 30년을 이제 40년 가까이 사셨잖아요. 이제 네. 아무래도 지역도 많이 옮겨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상봉동, 망우동 이제 하면서 네. 많이 연구를 가지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분도 많이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지역들이 중랑구에 많은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지역들의 공통적인 현안들도 있을 거고 이제 지역이 개별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나눠서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중랑구 지역이 전체로 갖고 있는 현안과 상봉이나 망우나 이제 지역별로 갖고 있는 현안들을 좀 나눠 세분화돼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을 지역은 정중앙의 봉화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좌측에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있어요. 정말 배산 임수의 좋은 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봉화산을 기점으로 중랑천 사이에 있는 중화동, 묵동 같은 지역은 여기는 지금 대부분 거의 40년, 50년 넘은
일반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안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님, 서울시장 그리고 국토부 장관 등이 이 중화동에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기준이 건물의 위험성이 아니고 노후성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책까지 이제 추후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 중화동 묵동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재개발 재건축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그래서 이제 반세기 가까이 똑같은 주거 형태로 살고 계셨던 우리 주민분들에게 좀 명품 주거타운을 되도입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현안입니다. 사실 그쪽 지역은 바로 중랑천 옆에 있고 중화역과 같은 7호선과 또 6호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요충지고, 또 거기에 동부간선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사실 이곳이 오세훈 시정, 그러니까 박원순 시정 이전에 오세훈 시장 때 다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이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됐어야 되는 곳이었는데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그 뉴타운이 전부 다 해지가 되면서 그 계획들이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역만 우리는 끝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는 지금 프리미엄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은 저게 재개발 재건축이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지금 좀 이제 속도를 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중랑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비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미 시작됐어야 됐던 부분들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또 봉화산을 기점으로 앞쪽을 보면 그 상봉동과 망우동 쪽이 있는데, 이쪽은 철도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망우역과 상봉역이 있는데 여기는 KTX와 GTX가 들어옵니다. 이 교통 요충지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망우 상봉역 복합역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년째 말만 나오고 지금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GTX도 이제 들어오는 착공하는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좀 아주 획기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봉화산을 기점으로 우측을 보면은 이제 신내동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들어온 지 이제 한 3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제 딸도 신내동에서 태어나서 신내동에 산후조리원을 나왔거든요. 그때 산후조리원에 5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2명은 유치원 갈 때 영어 유치원 간다고 이사 가고, 2명은 초등학교 갈 때 학군을 옮긴다고 이사를 갔어요. 남은 건 제 딸밖에 없어요. 그만큼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우리 중랑구 바뀐 노원구 중계동으로 청소년들이 학원 유학을 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좀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큰 문제고, 공통된 내용으로는 민주당 집권 12년 동안 지역 발전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망우상봉 복합역사 개발 20년 동안 말만 나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얘기가 나온 지 14년이 됐고, 그리고 또 면목성 경전철 얘기가 나온 지 17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SH공사 이전 문제도 있지만은 본사가 그대로 옮겨온다고 했지만 거기도 계획이 변경됐고 얘기가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랑구 발전을 저해하는 게 어떤 우리가 지리적 교통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정치의 무관심, 정치의 무능함이 중랑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이제 그 지역 발전을 저해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 아까도 이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박홍근 후보가 3선을 하시면서 12년 동안 이제 여기 계속 지역에 계셨는데, 계속 이제 지역에 사셨던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박홍근 의원님의 의정은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의정활동 평가 딱 3가지로 평가합니다. 현상유지, 하향평준화, 희망고문.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지역, 우리 중랑구 지역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룸이 있는 고급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상견례라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가려면 노원구로 가야 돼요.
좀 괜찮은 예식장을 가기 위해선 바로 밑에 지역인 광진구로 가야 돼요. 그리고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곳은 경기도 구리시까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백화점은 원래부터 없었지만 예식장도 많이 있었고 룸 있는 식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외식하고 하는 게 그 지역의 문화나 생활이나 또 경제적인 활동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것은 서울에서 중랑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중랑구의 발전을 현상유지, 하향평준화, 희망고문 시켜왔고 그러면서 딱 특정 진영을 뽑기 좋은 그런 형태로만 유지시켜 왔다는 게 제가 지적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랑구를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마치 민주당이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현실이 중랑구가 고향이고 평생을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탄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지역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면은 이제 앞으로도 내세우실 공약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바꿔야 될 세부적인 사안들도 많을 텐데 이제 후보님의 구체적인 공약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 얘기만 나오고 되지 않았던 것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망우복합역사 개발 이거 민자로 추진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 복합역사 개발에서 임대아파트를 넣겠다고 하는데 이미 임대아파트나 청년주택의 비율이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심지어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제일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랑구에 계속 살아왔고 중랑구를 계속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발전 전략이 나와야 된다. 20년 동안 말만 나온 상봉 복합역사 개발을 좀 어떤 상업지구라든지 지식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 말만 나온 거 그리고 면목선 경전철 지금까지 계속 말만 하고 희망 고문해왔던 거 SH공사 이전 이게 제가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4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눈에 보여드리겠다.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2년 내에 할 수 있는 것, 4년 내에 협의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큰 거고 그리고 우리 중랑구를 비롯해서 서울 변두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심하게 겪는 고통이 출퇴근 문제입니다. 출퇴근 문제를 저도 10년 동안 여의도로 출퇴근했는데 우리 신내동 집에서 출발해서 국회 사무실까지 도어 투 도어로 하루에 왕복해서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에요. 집에서 나와서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국회 앞으로 가는 이 하루의 3시간을 한 달로 워킹데이로만 환산하면 60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1년으로 환산하면 720시간이거든요. 근데 720시간은 1년 12달 중에 딱 한 달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 변두리 주민들은 1년 중에 한 달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중랑구를 비롯한 서울 동부벨트 지역의 변두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1호 공약이 하이브리드 근무제예요. 막히는 교통시간 피해서 오전 7시에 출근했다면 4시에 퇴근시켜줘라. 그래서 그 남는 시간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어떤 문화를 즐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두 번째, 재택근무 활성화하자. 우리 코로나 때 이미 재택근무 근무해봤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봤죠. 회사도 돌아가고 대한민국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종식과 함께 그 준비되고 발전된 IT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사무직부터 시작을 해서 재택근무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냥 집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거점별로 우리 중랑구에 스마트 공공 워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하게 하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이제 노트북만 가져가면은 바로 웹 연결해서 일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아이도 돌볼 수 있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밥 사 먹으면서 소비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골자고 세 번째 골자는 근무 마일리지제 도입하자. 그래서 야근하면 수당을 돈으로도 받지만은 이것을 시간으로도 받게 해서 주 4.5일제나 5일제 그 4일제를 좀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제가 낸 1호 공약입니다. 제가 그 중랑구에서 이제 대통령실 퇴직하고 처음으로 저녁
해질 시간에 우리 중랑구의 명산인 봉화산을 산책을 했는데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왜 나는 이거를 평생 못 봤지? 볼 수가 없죠. 출퇴근하니까. 그러니까 중랑구를 위한 정책은 중랑구 안에서 종일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것과 또 9 to 6를 중랑구 밖에서 보내면서 중랑구에 세금을 내는 그런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되게 공약들이 약간 지역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좋은 공약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로 넓혀봐도 되게 좋은 네. 공약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재택근무제나 이제 마일리지제나 이제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시간이 서울에서는 이제 이곳저곳에서 교통체증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시게 된다고 했을 때 국회 안에서도 네. 충분히 목소리를 내실 만한 공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금 뭐 수도권 균형 발전 얘기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일자리와 직주 근접을 만들겠다, 직장과 주거를 가깝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로를 내거나 신기술로 뭐 드론 택시를 만들던가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도심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거면 근무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당 후보하고 이제 겨루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약도 공약이지만 새로운 차별점을 내세울 분도 있어야 되고 이제 목소리를 내세울 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대당 박홍근 후보와 차별화가 되는 이제 후보님만의 강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민주당은 지금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그 대선 2주년이 되는데 2년도 되지 않은 정권의 발목만 잡아왔던 야당이 정권 심판을 얘기하기 전에 중랑구를 기준으로 수도권 그리고 서울 동부벨트에서 10수년째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발전시키지 않은 민주당 심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 심판을 우선으로, 그 중랑구에서의 민주당 심판을 우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버스 2대를 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박홍근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라. 이게 박홍근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TF 단장을 맡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거 야합을 하면서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 출신 사람들에게 지금 의석수 비례 당선권수 3석을 줬습니다. 여기에 국보법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갔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역구 한 곳을 양보한 게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빼버리고 진보당 후보에게 공천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정말 야합이고 정말 정치를 정말로 실종케 한 그런 사건이죠. 그 시위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발전시켜달라고 3선을 만들어줬는데 왜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박홍근 의원은 뭐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고 이런 부분도 저도 인정하고 존중하지만은 원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 신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의 묘지에 그 잔디가 입히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박원순계를 데리고 이재명계로 합류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게 무슨 정치의 도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원순에 대한 도의, 이재명에 대한 도의를 지키기 전에 본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중랑구민에 대한 도의를 먼저 지켜야 된다. 전 그런 차원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동부벨트 계속 말씀 나오고 있는데 동부벨트에 지금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네. 이제 계도 연계를 하고 계신데 이제 아무래도 비교가 되는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세대 교체론이었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세대 교체를 걸고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동부벨트라고 하면은 딱 서울의 지리적 동부권이에요. 가장 밑에서부터 보면은 강동의 이재영 후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광진의 김병민 후보,
그리고 그 위에 중랑에 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강북에 인재 영입된 전상범 후보가 있고, 그 강북구 위에 도봉구에 김재섭 후보가 있는데, 요게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이 청년들을 어디 연고 없이 그냥 꽂고 그냥 좀 새로운 이미지로 소비하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 꽂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여기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곳이 태어나고 자라고 본인이 생활하는 고향이자 연고지예요. 저도 그렇고 김병민 후보도 그렇고 전상범, 김재섭 다 거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평생을 살았고, 우리 이재용 위원장도 거기에서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고 강동에서 계속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 굉장히 깊어요. 이 지역을 꼭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나와 우리 가족이 잘 산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청년 최고위원, 비대위원, 그리고 최고위원회, 일반 최고위원회, 저 같은 대통령실 출신들 하면서 고도의 정치적 트레이닝을 받아와서 단순히 그냥 내려 꽂혀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상대 후보들이 전부 다 86 운동권 정치인, 외지에서 온, 연고성이 없이 외지에서 온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재명의 3비서를 우리가 한번 깨겠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와 이제 맞서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강북의 천준호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강동의 이재영 후보와 붙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진짜 한국 헌정사에 없었던 대선 후보 배우자 실장이었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하던 이 사람들과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정치하겠다는 우리 지역 토박이들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부벨트에 있으신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선거가 재밌는 게, 저는 서울형 연고주의가 나오는 첫 번째 선거라고 봐요. 아까 이제 세대 교체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변두리 지역, 특히 중랑구를 보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이냐라고 하는 연고주의가 강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게, 우리 중랑구만 하더라도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 상경에서 여기에 정착해야지 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그때 당시에 도심이었던 뭐 종로나 강북 좋은 곳이 아니고 서울은 서울인데 가장 끄트머리의 서울을 찾았어요. 가장 싸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모여들고 하는 곳, 중랑구가 바로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착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2세대들이 딱 제 나이 또래거든요. 30대 40대예요. 이분들은 토착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연고주의가 나오는 첫 번째 선거이고, 그리고 또 그런 세대 교체와 함께 세력 교체도 있어야 된다. 86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 정치권을 그런 진짜 지역의 탄탄한 연고주의를 가지고 준비된 정치인들이 그 세력을 교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히 세대를 넘는 세력 교체까지 함께 붙는 게 이번 선거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동부벨트 이제 계속 그 기사에도 3인방, 4인방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던 이제 김재석 후보나 이제 이재영 후보나 이제 같이 활동을 자주 하고 계신데, 출판 그 간담회에서도 그때 같이 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혹시 지금 같이 추진하고 계신 공약이나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공동 전선 전략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1호 공약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이거를 셋이서 같이 발표했습니다. 왜냐면 셋이 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호 공약으로 또 냈던 게 K 스포츠 패스하고 K 컬처 패스라는 부분을 같이 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제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걸 가지고 지역에서 문화와 어떤 그 스포츠로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기후동행 카드가 굉장히 예. 인기인데 그런 것처럼 스포츠 분야와 그리고 또 문화 분야에서 지역의 바탕을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것도 2호 공약으로 냈고요. 이제 또 새로운 공약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끼리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넘어서 좀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부분들을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현안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제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지금 막바지에 들어선 상황인데 현재까지 공천을 놓고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조용한 공천, 이제 무난한 공천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어떤 잡음이 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공천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당의 지금 공천은 일단은 재미는 없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재미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임명될 때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공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현역만 대거 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구성을 보면은 지난 총선 끝나고 우리 당이 역대 느껴본 적 없는 큰 패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불과 80몇 석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선거 가운데 그 지역구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지역이 아주 탄탄하거나 개인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정말로 참패한 선거를 딛고 대선의 승리로 이끌었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런 축적된 정치의 시간이 좀 평가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새롭고 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등장의 무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좀 이점으로 많이 반영되지 못한 거는 아쉽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감동을 남겨야 됩니다. 감동을 남겨야 되는데 그 감동은 다른 게 없습니다. 경선에서 지고 했던 그런 우리 당의 후보들이 함께 손잡고 우리가 같이 이기겠다 해서 승리하면 그게 감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감동의 그 결말로 가고 있다로 보고 있고 반면 민주당의 공천은 저는 사마귀 공천이라고 봐요. 그 사마귀가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 사마귀가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은 공천이 끝나고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잡아먹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에 지면은 졌다고 잡아먹을 거고 이겨도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로 더 이상 대선에 치를 수 없다라고 하고 잡아먹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욕 먹어서라도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공천이 아닌 사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위성 정당 만들어가지고 진보당 사람들, 통진당의 후예들, 정말 종북, 좌파, 반미, 국가 전복 세력까지 다 넣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민주당 안에 의원들의 운동권의 결속력도 강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결속력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친이들을 만들려고 해서 민주당의 공천은 지금 이번 선거만 망하게 할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생명력을 갉아먹는 공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국회에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셔서 입성하시게 된다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포부도 있으실 거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고 싶으신지 궁극적인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그 이전의 국회도 맨날 그 얘기 들었어요. 계속 최악만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은 국민의 신복이라고 하는데 그 신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는 대리운전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의 차를 가지고 국민의 원하는 시간에 모셔다 드렸으면은 그러면 그곳에 차를 잘 주차해 놓고 나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지금껏 86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게 해서 차에 태워주고 그 차를 자기 차인 양 가지고 오는 거예요. 대리기사가 아무리 포르쉐를 몰아도 대리기사 차가 아니고 손님의 차잖아요. 롱다 차를 몰아도 대리기사 차가 아니고 손님의 차잖아요. 그렇다면은 손님의 차를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해 드렸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면 내려드려야 되는데 그 정치적 권한과 권력을 자기가 계속 행사하려고 했던 것, 이런 모습을 좀 깨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대리운전 하듯이 정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보수 진영에 아직도 20년 전에 남원정 이후로 정풍운동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그러한 새로운 당 내에서 쓴소리도 마다 않고 할 수 있고, 또 야당을 향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소장파, 정풍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소장파들이 부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동부벨트를 비롯해서 새로 인재 영입된 그런 주자들이, 후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전 그게 확실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동부벨트의 후보들도 그렇고 정치를 하면서 누구한테 빚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인재 영입된 주자들, 후보들 보면은 뭐 우리 또 86 운동권 싸우고 있는 호준석 후보라든지, 광주에서 싸우고 있는 박은식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누구 라인이 다 개파다라고 해서 양직하고 꽂아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연구성과 명분이 있는 곳에 자기의 의지로 가서 선거하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거나 누구 라인과 개파를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소신의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은 다시 우리 당의 모습을,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서 있지만은 이제는 당 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작년에 인터뷰를 나눴을 때 네. 이제 그 이기적인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네. 지역민들을 위해 이기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은 이제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으신데 그것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이기적으로 정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기적인 게 이타적인 거에 반대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서울 중랑구 지역 주민들은 서울의 변두리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역차별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우리 중랑구에서 길만 건너면 경기도 구리시인데, 경기도 구리시의 아파트값이 우리 서울 중랑구보다 높아요. 그리고 구리시가 재정 자립도도 높아요. 그리고 구리시가 심지어 강남 접근성도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재개발 재건축도 막아왔고, 그리고 발전 과제들이나 어떤 동력이 될 만한 인프라들이 들어오는 것도 계속 막혀왔어요. 이제 우리 중랑구 주민들도 중랑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기적으로 정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다 양보해주고 여기 주민들 원치 않는 시설만 계속 들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 피해야 할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욕을 먹고 제가 좀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가져오겠다. 누구와 경쟁해서라도 가져오겠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께 얘기 드리는 게, 우리 지금 중랑구 모든 사람들 중에 지금 중랑구의 현안을 가지고 서울시장 바로 만나고 장관들 바로 만나고 대통령 바로 연락해서 현안 논의할 수 있는 게 나 이수관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나를 써먹어 보시라. 잘 키운 마다들 한번 부려먹어 보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이승환 후보님과 인터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지역 주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관입니다. 중랑에서 큰일 한번 내겠습니다. 근데 이 큰일이 제가 단순히 국회의원 되고 우리 당이 이기고 하는 걸 넘어서 중랑구가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의 세대를 넘어 우리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까지 잘 살 수 있는 중랑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중랑구 살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중랑구, 중랑의 아들 이수관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 한번 키워주십시오. 큰일 한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환 후보님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동부벨트는 국민의힘 수도권 내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나선 청년 정치인들이 과연 어떤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ფილ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 T컵의 신현이언이신 같은연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몬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Your laptop creates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Headshot, yeah!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동료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님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스테이지, 히든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